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지속 가능 회계재정연구센터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를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회계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재정성과연구원의 강인재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면 원장님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시고요. 저희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북대 교수님을 역임하셨고요. 그다음에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을 두 번이나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정성과연구원의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그 좋은 기회를 주신 그 김봉환 우리 센터장님, 학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우리가 예부에 못 나가는데 오랜만에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올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지속가능 회계재정센터가 아마 작년에 설립됐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참 앞으로 우리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아주 중요한 센터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오늘 아마 내용도 그런 거와 연결이 좀 됐으면 하고요. 마침 우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세계 제11위 그 정책 행정학 분야를 평가를 받았다는데, 제가 보면은 지속가능 회계 재정 연구센터가 더 노력을 하시면은 아마 10위 안에 충분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그 한국정부회계학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2002년 8월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10주년 행사를 그때 이현희 교수가 회장할 때 국회에 선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10주년 책을 좀 발간했었어요. 제가 이때 좀 관여를 했는데, 그 초창기의 어떤 그런 역사라든지 어려움, 또 어떤 기대 같은 게 이 책 속에 있는데, 아마 내년에가 20주년이라 이제 뭐 올해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학회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재무회계의 그 비즈니스 우리가 이런 어떤 서클이라고 커뮤니티가 잘 발전해 가지고 국가의 어떤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거고, 제 오늘의 키워드는 실천적 회계 재정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실천적인 회계 재정 전문가가 되자. 그리고 약간 문학적으로 표현하면은 1967년에 신동엽 시인이 껍데기는 가라가 있는데,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이제 에센스라고까 좀 허업이 아니라 정말 어떤 실천적인 거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방안, 그리고 약간 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누가복음입니까? 10장 2절에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분야의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실천적인 회계 재정 전문가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잘 아는 지방 재정이지만 사실은 국가 재정보다는 이제 지방 재정이 다양하고 다이나믹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개선할 것이 또 바로 눈에 보이고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재무회계 도입이, 여러분이 재무회계는 이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죠. 그래서 기존의 현금주의 방식을 이제 우리가 바꿨는데, 이것이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쳤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almost no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러고 앞으로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다. 그래서 아마 지속가능 회계 재정센터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신 것도
뭐 상당히 어떤 그런 의미에서 회계가 어떤 독립된 그 별개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정 운영의 한 파트로서, 그러나 이것이 재정 운영의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쪽은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뭐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어떤 정치적인 상징으로 그치고 실제로 제도, 많은 제도가 생겼습니다는 제도 운용의 실질로서 작용하는 것이 많이 없는데, 우리가 뭐 지역에서는 큰 어떤 인프라라든지 뭐 공단, 혁신도시 그런 것이 조성이 되면은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것이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거냐. 또 기존의 지역의 어떤 전통적인 분야하고 일종의 물과 기름같이 어떤 이중 구조로서 사실은 작용하는 어떤 정치적인 상징에 그친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이 재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쪽에 뭐 제가 우리가 1929년에 대공황이 있었죠. 뭐 영화도 여러분 많이 보고 뭐 뉴딜 정책 그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어떻게 보면 최초의 전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그 경제 위기였는데, 이것이 거의 뭐 한 쉽게 말하면 한 10년, 또 짧게 잡아도 한 5년 정도에 아주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재해도 사실 벌써 뭐 1년 이상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문제보다도 그런 겁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이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심각성은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국가의 그 재난기금으로서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채무에 의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그 지방에 내줬기 때문에 뭐 말은 우리가 뭐 얘기를 많이 하고 하지만은 이게 그 우리 어떤 행태라든지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얘기하면은 사실 그렇지 않다. 거의 그냥 우왕좌왕하고 그냥 옛날 방식대로 막 있는 돈 막 쓰고 말이죠. 그 어떤, 그래서 어떤 이 우리가 좀 정말 그 좀 체계적이고 그 지식에 기반한 행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평상시에 어떤 그 제도를 바꾸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위기가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재정 운영에 많은 그 어떤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현실로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현재 그 재정 운영 상태라든지 이제 뭐 개선 방안 같은 걸 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우리가 1997년도에 IMF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2008년에 뭐 금융 위기도 있었고 애플의 위기가 있었는데, 1997년에 그 IMF 위기 때는 많은 공공 조직들이 소위 말하는 예산도 삭감하고 인력도 줄이고 뭐 나름대로 뭐 상당히 좀 애를 쓰다가 뭐 다행히게 풀려가지고 했습니다는, 지금은 여러분이 공공 조직이 얼마만큼 지금 비대해졌습니까? 한번 커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 규모가 커짐에 비례해 가지고 거기 여러 가지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어저께인가 뭐 LH 공사가 직원이 10,000명이라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 TV에 나오는데 직원이 10,000명이다. 아니 10,000명이면은 이게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발달한 국가에서의 10,000명이라는 인력이 정말 필요한 건지,
그렇지만 지금 이 코로나 위기에서 또 이 현 정부의 어떤 그런 그 정책과 해가지고 정부도 그렇고 공공조직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그만큼 일을 하느냐. 그래서 저는요, 그 밑에 있습니다. 고통의 분담이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고통의 분담이 아닌 자산과 정규직에서 저소득층 비정규직으로의 사실상 고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는 뭐 공무원이고 공공조직에 있기 때문에 사실 가만히 있어도 뭐 일자리가 그 퇴직당할 염려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 제가 이제 그런 약간 작년에 그런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코로나 위기 하에서 우리가 어떤 자정 운영에 변화가 있었고 이것이 정말 앞으로 우리가 뭐 많은 환경이 변화에 설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정말 이제 한번 좀 우리가 고민해보고 정말 껍데기는 이제 보내고 알맹이만 어떤 실질적인 걸 할 수 있도록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우리가 그런 일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2장 우리가 이제 자정이라는 말도 있고 예산이라는 말도 있고 회계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정은 총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예산이라는 것은 제도화된 정형화된 구조화된 어떤 하나의 그 제도적인 틀을 얘기하고 회계는 이제 예산을 기록한 것. 그러면 뭐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메모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모를 하십니까? 요즘은 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메모를 할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저는 아직도 구세대라 그 수첩을 가지고 다닙니다는 수첩에 만년필로 이렇게 적을 때 그 기쁨 뭐 그런 것이 이제 아직도 저는 있는데 메모가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앞으로의 어떤 일을 잃어버리지 않게 계획서 있게 하기 위해서 메모를 합니다. 그럼 그게 우리가 자정적으로 보면은 일종의 예산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앞날에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근데 이 메모에는 우리가 지난 일을 쭉 한 일을 기록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 지나고 나서 수첩을 보면서 야 무슨 일을 했구나 쭉 보면서 이제 뭐 반성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하나의 회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모를 하건 기록을 하건 계획을 세우든 간에 이것이 체계적으로 하고 또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표현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또는 지식이 저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어떤 규칙이 있고 특히 회계는 더 정밀하고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회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예산과 회계는 그 돈이라는 숫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나 다 소위 말하는 어떤 우리가 기준이라든지 규칙이 있으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왜? 그건 사전에 정해진 규칙이나 있으면은 이것이 이제 서로가 다툴 필요가 없어요. 룰이라는 건 사전에 정해놓으면 임박해가지고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룰을 정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통이 따르고 룰이 정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래서 이제 선진국일수록 사전에 어떤 룰을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그걸 정립을 하죠. 우리는 이제 되게 사전에는 그냥 에이 뭐 넘어가고 나중에 이제 아주 그 일과 직면에 서니까 여러 가지 다툼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2017년에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발생 뒤 재무회계가 도입됐고요. 그래서 이제 쭉 발전해 갖고 중앙정부는 2009년에 재무회계가 도입돼 가지고 2011년에 이제 국가재무제표가 국회에 제출됐는데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그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뭐 그때 설명은 않겠습니다. 예산회계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현금주의에 의해서 그 예산을 다루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건 이제 재무회계는 우리가 발생주의 복식북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도입돼 가지고 이때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했었죠. 야, 복식북이 재무회계, 이제 재무회계라고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가 도입되면은 부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고, 또 자산에 대한 뭐도 잘 되고, 또 사업의 원가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효율적인 수립이라든지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표에 있습니다만은 약간 이걸 비교를 해보면 예산회계, 재무회계가 있죠. 큰 회계의 어떤 그 속성으로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 가능성, 목적 적합성, 신뢰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해 가능성은 우리가 그 정보를 보고서 이해가 쉬우냐, 이해하기 어려우냐. 근데 예산회계는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왜? 뭐 숫자가 나오니까 뭐 국문학생이라도 이 숫자를 아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현재의 예산 체계라든지 결산 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들어가면은 공인회계사들도 아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디 보면은 뭐 정글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도 이 예산회계를 이해하는 데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재무회계는 약간의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용어도 어렵고, 재산이 아니라 자산이고, 뭐 회계 하나 더 있는데, 요즘 이제 자산이라는 말이 상당히 채무가 아니고 부채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는 그래서 이것은 수요자 측면에서의 이해 가능성이 어떠냐. 근데 이제 어떤 우리가 그냥 즉흥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재무회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당연히 목적 적합성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뭐가 더 유용한 정보냐. 이건 뭐 예산회계도 나름대로 중요한 뭐 많습니다는 우리가 좀 더 높은 한 단계 높은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재무회계의 그 유용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제 정보의 신뢰성입니다. 예산회계는 정보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아무도 고민을 않고 이거는 숫자니까 더하고 빼고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신뢰성이 상당히 모호한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제도의 복잡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신뢰성이 상당히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을 뭐 도입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급 측면에서 따라서 재무회계를 위해서는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재무회계가 활용이 안 되고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요, 우리 재무회계의 기준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합니다. 회계 기준이. 그런데 예산회계는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행안부니 정책결정자에 만나가지고 야, 이것도 어떤 기준 같은 걸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뭐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뭐 기준이 필요 없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는 이제 큰 정부의 어떤 가장 중요한 주문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지방을 얘기하면 특별회계에는 기타 특별회계가 있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황선필 박사하고도 같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능별로 우리나라 지방 정부의 재정이 어떠냐를
보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요구를 했더니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이 있습니다. 국회 통과, 지방의회 통과한 예산이 있고 이게 여러 번 추가 추경이라는 걸 거쳐가지고 최종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쓰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결산서가 있죠. 쓴 얼마큼 실제로 썼느냐. 근데 당초 예산하고 최종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가지고 14개인가요? 15개 기능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산에는 일반회계만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전 지금까지 논문을 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구별해서 썼나 모르겠어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없어. 그런데 특별회계가 뭐 한 많은 데는 20, 30% 상당한 비중이 큰데 그 특별을 제외하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더니 행안부에 많은 분들이 그럴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학자들이 아무도 그걸 얘기를 안 했습니다. 뭐 제가 처음 얘기했는데 근데 다행히 2019년 회계연도부터는 그게 됐대요. 저는 왜 됐는지 그 절차를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우리 정보의 이용자 그래서는 정보의 이용자 측면에서 이 예산회계에 많은 개선이 필요하고 여기에 정말 실천적인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해주면은 더 많은 정보, 유익한 정보가 나오는데 우리는 예산에게는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그건 아무나 하는 거다. 그건 어마어마 이건 사실 특히 우리가 이제 예산의 분류가 지금 제가 기능별로만 얘기했습니다. 밑에 사업별이 이제 뭐 단위 사업, 정책 사업, 세부 사업, 뭐 내역 사업 이렇게 내려오면은요 이거에 어떤 체계화 시키는 데는 사실은 많은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고 우리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실천적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 예산회계 쪽에도 많은 어떤 연구라든지 체계화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쪽에는 막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한기택 선생님이 얘기를 많이 하신 건데 사실 제가 대학원에서 이 수업 들을 때도 이 의미가 뭔지 모르다가 요즘 이제 그 의미가 좀 많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소위 말하는 재정 운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 뭐 리콰이어먼트라고도 그러고요. 어떤 선결 조건이 필요한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이 정치적인 행정적인 제도 우리는 지금 정치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어떤 재정 정보도 필요하겠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매크로 예산하고 마이크로 예산이 있습니다. 매크로 예산은 모든 예산이 합쳐져 가지고 뭉쳐진 예산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요번 같이 코로나 위기하에서는 탑다운 예산제가 무지하게 중요시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시간도 없고 막 긴급하게 하기 때문에 위에서 탑다운 해가지고 이제 밑으로 내려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때 내려주는데 그냥 무조건 내려주느냐? 요즘 우리가 무조건 내려주지 않습니까? 내려주고 뭐라고 그러죠? 알아서 쓰라고. 아니 돈이 왔으니까 쓰는데 너 저 이거 코로나 위기 알아서 하여튼 이거 빨리 쓰라고 하니까 막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그 탑다운 예산 정책 결정자들이 이 재정 운영의 프로세스라든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특히 자치단체 정책 결정자들은 그냥 정치적인 것만 하고 그건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럼 예산부서의 직원이 우리나라에 보통 많지가 않습니다. 군 같은 데는 너댓 명, 시 같은 데는 한 5명, 광역 같은 데는 뭐 좀 많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요 어떤 그 탑다운에 필요한 그런 의사결정, 정책결정적인 고민을 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위에서 지시하고요 내려온 거 그거 막
처리하기도 엄청나게 예산부서는 바쁩니다. 우리는 고민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회고 그런 재정 운영입니다. 자, 마이크로 예산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쭉 올라와가지고 이제 탑 버텀업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통업에서 많은 그 사업부서 얘기는 뭐 나 하나 잘못해도 뭐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 다 그런 스타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서 이걸 통제하고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역할도 적고 밑에서 또 합리적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 그런 것도 없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좀 설명을 하고요. 그 재정 환경의 변화와 시사점은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인구 문제, 이제 국가 재정이 뭐 지금 상당히 그 국가 채무가 는다는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미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는 넘어가고요. 제 8쪽에 사회 경제적 구조의 변화에서 제가 이제 인구 문제만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인구가 지금 아마 이제 우리한테 바로 우리는 인구가 준다, 고령화, 저출산에 대해서 누구나 다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나한테 와닿는 문제라고는 아직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교육부는 뭐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뭐 학령 인구들이 주니까요. 지금 지역에 많은 인구가 줄여가지고 인구 소멸 지역이 많고 서울까지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계속 인구가 는다는 어떤 옛날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인프라라든지 이 시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리는 그런 어떤 이 정신적인 그 기제가 다 있는 거죠. 뭐 이번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워낙 이제 급하니까 얘기를 많이 합니다는. 그래서 이 인구에 대응한 재정 운영, 특히 SOC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앞으로 하는데 이제는 그 신규 투자보다는 유지 관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거고 저는 이제 위기 관리입니다. 지금 재난인데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재난이 왔을 때는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단실 내에 결정해야 되는데 단실 내에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 사람이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이 되었고 경험이라든지 그것이 축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그냥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이제 전문가가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이건 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그 새로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기존 지방의 재정 운영을 제가 그냥 이제 워낙 시간이 돼서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말겠습니다. 이제 지방 재정은 이제 제가 어떻게 운영됐느냐면요. 중앙에서 지방 교부세를 줍니다. 그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간 경제가 늘어나 가지고 대개 연초에 줬던 돈보다 그러니까 그건 전해 줍니다. 전해 줘야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미리 알려준 금액보다 중간에 많이 늘어요. 그래가지고 추경해서 그 돈을 해가지고 추경 예산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 재정의 운영의 상당 부분은요. 본예산에서는 까다롭스러운 걸 안 넣고 추경해서 그냥 별 먼 사업은 많이 넣어가지고 그때 왜냐면 추경은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이제 올해 작년에 지방교부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 재정에 정말 많은 영향,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냥 지방세까지 쓸 수 있는 돈인데, 근데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왜 늘었죠? 아까 국고보조금, 재난지원금 때문에 막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가지고 전체적인 파이는 줄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의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부서 담당자만 아마 고민을 하고, 야 우리가 실제 쓸 수 있는 전체적인 와꾸는 똑같 뭐 좀 늘었지만은 그게 다 뭐 재난지원금 막 그래 가지고 막 빨리 써야 되는 돈 아닙니까? 뭐 자영업자 돈 주고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상당 부분은 급여형이 많지 않습니까? 급여형은 그냥 돈을 주는 거고요. 사업형이 아니라 하여튼 이런,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이제 자치단체의 어떤 자율성을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도 올해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 예산에 비해서 최종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난 이유 중에 아까 그 자원이, 큰 자원이 뭐라고 그랬죠? 지방교부세가 중간에 늘어난 부분.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또 하나는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이건 작년에 돈을 안 써가지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많아가지고 이 돈을 해가지고 되게 이제 추경해서 그건 확정이 되니까, 왜냐면 당초 예산할 때는 순세계 잉여금이 되게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되게 밀쳐놨다가 추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요, 뭐 사업 뭐 널널하게, 그러면은 여러분 결산에서는 그 돈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쓸 것 같아요? 나중에 실제 연말에 그 돈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쓸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못 씁니다. 그러니까 결산은 최종 예산 대비, 뭐 예산 대비도 마찬가지지만은 최종 예산 대비 어떤 데는 60%밖에 못 쓰는 데도 있고요. 70%, 80%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몇 배도 못 쓰면 그게 어떻죠? 그게 또 내년에 넘어가가지고 일부는 2월 되고 일부는 순세계 잉여금 돼가지고 이게 매년 쳇바퀴까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지방재정 운영의 그 실상을 보면은 그 상당히 어떤 비합리적인 그런 분야도 많고요. 그 이제 이 세출에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이 재정 규율이 부족한 게 문제다,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예산 세웠다가 안 써도 2월로 넘기고 불이익이 많이 생기고, 또 그거 이유는 소위 말하는 타당성이 없는 그런 사업을 많이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뭐 이거 그냥 뭐 that's okay. 일종의 이런 재정 규율이 이유 안 되고, 또 하나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아까 예산부서에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업부서의 얘기를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중에 하나는 사업부서는 국고보조금, 광역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야 위에서 돈을 줬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하면은 그걸 반대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없죠.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중앙에서 돈을 따내는데 거기에 자기들의 지방비를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꽁돈같이 이건 70%, 뭐 적어야 50%가 왔으니까 나는 50%, 30%만 쓰면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공짜로 할인해서 물건 산 거랑 똑같죠. 지나가다가 막 50% 세일한다면 우리가 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합리적인 것이 많은데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나는 이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특히요, 제가 요즘 그 어느 광역단체 그 직영 기업의 회계 예산에 대해서 조그만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게 들어가서 야 우리 행정학자 공부 다시 해야 된다. 여러분 직영 기업은 지방 공기업 아닙니까? 상하수도 같은 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장부회계가
옛날부터 법적으로 쓰게 돼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하고 잘 쓰고 그 재무회계 정보가 활용이 잘 되는 줄 알았더니 그 직원들은 누굽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럼 어떤 공무원이냐면 주로 은퇴를 앞둔 그런 고위직들. 그리고 초임되면 그걸로 보낸다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젊은 어떤 여자분이 구급 돼가지고 공무원 돼가지고 뭐 상하수도 본부를 하더니 가면은 그분이 거기서 난 여기서 일생 동안 참 상하수도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 노력해가지고 빨리 본청이나 구청이나 그런 데로 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와가지고 일을 알만한 가버리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재무회계를 이해하는 사람이 본청보다 더 좋고 형식적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뭐 규정도 있고. 더군다나 이 시스템 면에서요. 우리나라는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을 만듭니다. 저도 요즘 뭐 디브레인하고 이번 그 이 나라 도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뭐 자문할 기회가 있어 일을 해봤는데 그 우리 정말 우리 김봉환 앞으로 센터장님이라든지 우리 회계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직영 기업은요 로바스라는 시스템을 씁니다. 로바스가 일종의 이호조랑 같은 건데 그걸 이제 일반 회계 현금주의에서 지출을 담당하고 또 자산의 일부는 행정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광역하고 지방하고 있는데 그걸 씁니다. 그래서 일부의 자산은 뭐 부동산 같은 자산은 행정 뭐 시스템이라는 데서 관리하고 또 자체에서 만든 무슨 시설 뭐 그런 시스템이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시스템이 다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많은 자산 중에서 미싱된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요 우리 뭐 정부 회계학교도 그렇고 이 우리 센터 같은 데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까 뭐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문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문성이 뭐냐? 저는 전문성은 이제 실천적인 그 전문성인데 우리나라는 이 전문가에 대한 것이 이제 용역 같은 것만 해가지고 주로 자기들의 어떤 그거를 합리화시키는데 용역을 하지 정말 그 중요한 그런 것 면에서는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 전문가가 첫째는 부족합니다. 특히 현실과 어느 정도 이론을 같이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또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두루 아는 분들은 또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 분야에서는 CPA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산회계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교육 이제 결론까지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행정대학원의 석사과정에서는 정책인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인 것은 일체 레포트도 내지 말고 생각도 말고 한 학기 정도는 디테일한 데이터만 다루도록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막 자기가 장관급들 그런 정책과자 뭐 어떻다 그런 것은요 나중에 다뤄도 시간이 충분하고 데이터 오리엔티드가 돼야 됩니다. 교육이. 그러니까 우리 재무행정의 가장 큰 문제는 재무행정책을 봐도 데이터가 표 몇 개만 있죠. 이 데이터에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 그 재무행정 교과서도 앞으로 바꾸고 학생들한테도 야 너는 이제 너 앞으로 큰 사람 될 거니까 우리 재벌들이 아들 그 밑에 실무자들로 처음에 막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행정대학원 나오고 해도 다 그냥 담론에는 엄청나게 그 장점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디테일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실천적인 전문가가 없어요. 왜? 그건 사실은요, 이 예산회의 같은 거 보면 되게 귀찮고 이게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이제 나중에 한참 보다 보면은 재미가 있고, 저도 이제 몇 년 이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이 숫자 틀린 것도 눈에 보면 딱 눈에 거의 나타나요. 우리 우리 젊으신 분들은 뭐 그냥 숫자를 이렇게 뭐 데이터 같은 거 만들고 그럴 때, 그래서 그런 것이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데, 사실은 저는 학자하고 그거고요. 이제 그냥 같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뒤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13쪽에 한 가지 얘기했는데, 일본의 자치단체를 가봤더니 예산부서에서 결산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다는 아니고. 왜 그래 봤더니 회계는 회계부서에서 하는데 결산은 일종의 정보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 6월 달에 회계에서 결산을 작업을 하는데 이때 어마어마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결산의 흐름을 모르면은 소위 말하는 완전한 예산 담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요, 예산부서에서 결산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제가 어디 컨설팅 하는데요, 이 결산 얘기했더니 그건 저희 일이 아니니까 저희는 필요하고 예산 짜는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나중에 하는 것은 I don't care. 그런데 이게 연계를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14쪽에 이제 우리 센터도 그렇고 저희 학회도 그렇고 또는 앞으로 자문행정 쪽에 우리 하시는 이제 우리 학자도 그렇고, 저는 이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즈니스가 있다고. 제가 2000년대 초에 재무회계를 도입할 때 그때 저는 그런 꿈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회계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이 분야에 공직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어떤 그 공직의 그 칼날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지금도요 이 분야에 우리가 그 좀 많은 전문 인력들이 가지고 미국의 CGFM이라고 뭐 Certified Government Financial Manager인가요? 그건 대부분 공인회계사보다도 더 높은 공공 분야의 자격증이라 그건 엄격한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월급도 많습니다. 공인회계사보다 더 월급을 많이 받아요. 공공 분야에서는. 이제 저는 그런 자격증도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몇 가지 뭐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로섬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있어요. 있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일도 좋고 용역도 좋고 전문가도 적어가지고 서로가 경쟁이 됩니다. 여기 센터하고 학회하고 뭐 저희 연구소고 똑같은 거 하나를 놓고 이거 누가 갖느냐? 뭐 저희는 게임이 안 되겠죠. 뭐 그냥 두 손 들어야 됩니다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문가도 이 사람이 무슨 위원 되면은 나는 거기가 아니니까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은 빨리 가셔. 당신들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사회 현상을 보는 데는 많은 어떤 경륜이라든지 그게 필요합니다. 뭐 공연에 가서 회계질 수 있지만은, 그리고 제가 위에 있습니다는 이제 정책 결정자 특히 관리자한테는 아까 그 이해를 시키는 데는 그렇게 큰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센터에서 만약에 교육을 한다면 타겟을 누구로 할 것이냐, 정책 결정자로 한다면은 그 내용이 아까 얘기한 수요 측면에서 내용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회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그 사람들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저는 관리자 여기서도 앞으로 뭐 세종시에 그런 과정을 한다든지 하면은 거기가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고, 또 그분들이 이 회계 재무를 이해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어떤 수요가 그 맛을 알면은 이게 이 정보가 활용돼 가지고 얼마나 되냐. 아까 제가 상수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상수도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지금 그걸 주로 어느 분이 하시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면은 딱 보면은 그거 뭐 예산회계, 재무회계, 회계학자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은데 거의 참여를 않고 요번에 우리가 어떤 자치단체에 유일하게 들어갔습니다. 몇 명이. 그것도 그냥 어떻게 뭐 하청 비스름하게 해서 들어갔는데 많은 데는 어떠냐면은 엔지니어링 회사, 그런 엔지니어링 회사가 있고 IT 회사. 아까 IT 회사 그분들은 이 자산을 통합한다는 이런 그 회계적인 원리를 모르고 있으면은 그걸 어거지로 시스템으로 통합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를 통합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해관계 뭐가 틀린데 그걸 뭐 회계적으로 통합한다, 물리적으로 통합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에센스 공통점을 놔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면은 그 통합이 내가 하는 것만 통합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IT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딱 그랬어요. 야, 통합 TV 하나 만들라. 이거 만드는데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 뭐냐면은 지금 이미 자산에 대한 명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금액하고 지동 연수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산에 대한 정보는 회계적인 정보가 아니라 물리적인 정보만 있는 겁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가지고 각각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활용하고 저기서. 저는 그 예산을과 회계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됩니다. 개척하면은 일자리도 생기고 우리 후배들이 일자리 생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나라 재정 운영이 좀 더 잘 되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저는 뭐 그런 뭐 꿈도 안 씁니다는 나보고 저 돈을 쓰라고 하면은 일자리를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뭐 더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거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이 돈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쓴다면 우리나라의 복지가 얼마나 합니다. 아니 말로만 어려운 사람 얘기하지 말고 아니 우리 효율성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저 사람은 도덕성도 없고 무슨 뭐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데 아니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남는 돈 그런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뭐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희가 교육은 뭐 이미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저는 센터라든지 해서 선도적인 그런 교육을 정말 쉽게 아직은 고민을 해야지 커리큘럼 같은 거 해가지고 정말 관리자니 정책 결정자들을 위한 그런 뭐 과정도죠. 그런 것 같은 게 아마 많은 거 아마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이 다음에 이제 연구 자문은 저는 뭐 이건 뭐 그냥 하여튼 앞으로 이 컨설팅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 실천적인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돼 가지고 일제 개개 지금 뭐 243개 자치단체 그중에 10%만 해도 24개 아닙니까? 어느 자치단체가 정말 수험적으로 잘한다는 모델만 있으면은 그래서 저는요 0.01% 룰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신들이 예산의 0.01%만 이런 재정 관리에 그 개선에 돈을 써라. 그러면 어느 자치단체가 예산이 5천억이면은 0.01%면은 5천만 원인가요? 저도 좀 모르겠는데요. 우리 5천억이면은 500억, 5억인가요? 0.01%면 하여튼 5천만 원이네요. 1년에 5천만 원씩만 이 재정 관리를 위해서 회계 재정 분야에 쓰셔. 당신들은 최소한 1%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저 1%가 뭡니까? 저는 2, 3%는 쉽게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해서 저희가 사실 몇몇 학자들이 자격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이제 공공자정관리사인데 작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이걸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정부회계 자정학 재무행정을 해가지고 2019년에 1차 시험을 봤는데,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참 뭐냐, 저희는 이제 그 아주 초보자들한테 하자고서 우리 이런 걸 좀 활성화시키면은 어떨까.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저희가 그 오케이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아주 큰 그 전문적인 자격증, 아까 CEGFM 같은 것은 아주 탑 클래스의 자격증이고, 정말 밑에 사람들이 정말 그 지식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이 필요하고, 제가 뭐 필생으로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치단체 회계 대상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작년에 3회를 했고 올해 이제 4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주최를 하고, 그 이제 실질적으로 공인회계사에서 그 서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공제, 정보회계학회도 들어갔고 그 재정성과에 서는데, 아마 여기에 그 지표가 있습니다는, 제가 공인회계사들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싸웠습니다. 이분들이 막 이 지표를 막 많이 넣어가지고 기업가치 평가하려고 해서 저는 가능하면은 좀 단순화시키고 그 뭐라 할까, 인센티브를 주는, 그 인센티브, 그 일을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그래서 뭐 회계적으로는 우리 행정적인 지표를 좀 몇 개 넣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꽤 이제 이게 좀 하고, 특히 한국경제신문 같은 데서도 아주 그 본인들이 그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공인회계사 회 뭐 회장님을 해가지고도 우리가 그간 기업회계만 뭐를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 해가지고 올해 2021년 4회를 맞습니다. 여하튼 그런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산발적인 이런 노력들이 있었고, 또 우리 재무회계가 그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일견 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재무회계에 대한 너무 큰 기대도 아니지만은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는 너무 많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네트워킹도 하고 정말 실력도 기르고 해가지고 앞으로 많이 기여할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저희는 보다는 우리 센터장님, 그 정부회계학회장님이 아마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제 그냥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 아유, 그 재정성과 원장님께서 굉장히 경험과 또 그동안 그 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또 거기서부터 그 얻었던 그런 지혜, 앞으로 또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저희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혹시 우리 여기서 질문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있나요? 그러면은 일단 그러면은 오늘 그 지속가능 회계재정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세미나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